야담 이야기. 가난한 과부 마님과 머슴의 복수. 조선시대 한적한 들판과 고즈넉한 마을이 어우러진 작은 시골. 이곳에는 작은 기와집에서 홀로 살고 있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서연. 21살의 나이에 이름난 가문의 도령과 혼인을 했으나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젊은 나이에 수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김서연 마님은 안채를 책임지며 근근히 살림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그녀의 성품은 고운 결백함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집안일을 돕는 머슴 박재헌과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감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신분 차이와 세상의 시선에 가려진 사랑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재헌아, 저 아궁이에 불을 좀 지펴주게. 오늘 아침부터 바람이 차니 따뜻한 국이라도 끓여야겠구나. 서연 마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곱고 단아한 모습이었으나 얼굴에는 피곤함이 살짝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예, 마님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재헌은 주저없이 손에 장작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항상 성실했고 무엇보다 마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진실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재헌은 문득 서연 마님을 떠올렸습니다. 마님은 자신이 섬겨야 할 상전이었으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그녀가 더없이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밖으로 드러낼 수 없기에 그는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재헌아, 너는 이 집에서 일하는 것이 힘겹지 않느냐? 재헌은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님.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사옵니다. 무엇보다 마님께서 늘 잘 대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옵니다. 서연 마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사랑임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연 마님은 늘 단아하고 고운 모습으로 재헌을 대했지만 그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 마님께서 밭일을 돕던 재헌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재헌아, 저기 있는 들국화를 보거라. 이 가을에도 저리도 환히 피어 있구나. 재헌은 마님의 시선을 따라 들국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도 들국화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늘 그러셨습니다. 그 말에 서연 마님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웃으셨습니다. 너는 어찌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느냐? 내가 너보다 연배도 많고 신분도 다른데. 재헌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님, 저도 제 입장이 무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다만 제 마음을 숨기지 못할 때가 많사옵니다. 서연 마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떨리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서연 마님이 자신만의 행복을 조금씩 찾아가려는 그 시점에 옆 동네의 마님 최영란이 그녀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최영란 마님은 서연 마님의 고운 외모와 단아한 성격을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재헌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머슴 박재헌이라 하였더냐? 잘생긴 데다 일까지 성실하니 과부가 혼자 차지하기엔 과분하지 않느냐? 영란 마님은 이를 악물며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최영란 마님은 집안 사람들을 시켜 서연 마님을 곤경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두꺼비를 이용해 서연 마님의 집안을 어지럽히고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 마님 댁의 안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보니 두꺼비 100여 마리가 기둥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마님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재헌을 불렀습니다. 재헌아, 이리 와보거라. 여기 두꺼비가 있느니라. 어찌 된 일일까? 재헌은 등불을 들고 살펴보다가 말했습니다. 마님, 이 두꺼비는 누군가 일부러 놓고 간 것 같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옵니다. 그 순간 서연 마님은 옆 동네 최영란 마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함부로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서연 마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두꺼비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며 마님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동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집안을 조사하던 중 한머슴이 실수로 방귀를 뀌는 바람에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일이냐? 저주가 아니라 방귀 냄새가 더 심한 것 같구나. 서연 마님은 황당하면서도 그 상황이 조금은 우스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두꺼비는 아마도 누군가의 장난일 것입니다. 이 일로 더 이상 수치를 주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사람들은 점차 자리를 떠났습니다. 방귀 사건이 잠잠해진 후에도 서연 마님은 두꺼비 사건의 배우가 최영란 마님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녀를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헌아, 이번 두꺼비 사건 아무래도 누군가의 계략이 있는 듯 하구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서연 마님께서 진지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마님, 저도 누군가 일부러 이런 짓을 꾸몄다고 생각하옵니다. 그리하여 마님께 누를 끼치려 한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다만 아직 그 누군지 명확히 알 수 없어 조심스럽사옵니다. 서연 마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더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자를 반드시 밝혀야 하겠구나. 그날 밤 옆 동네 최영란 마님은 자신의 집에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과부가 그렇게 당황하는 꼴이라니 정말 속이 다 시원하구나. 그녀는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다음 계획을 실행하겠다. 이번에는 더 확실히 그녀를 망가뜨려야겠어. 영란 마님은 집안 머슴들 중 하나를 불러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을 멀리 보내버릴 방법을 찾도록 하거라. 머슴들은 그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서연 마님이 병에 걸려 집안에 불길한 기운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집을 비우라는 말까지 전해졌습니다. 소문은 최영란 마님이 퍼뜨린 것이 분명했으나 서연 마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녀는 재현과 상의하여 대책을 세웠습니다. 재헌아,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그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자꾸나. 마님, 제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 소문의 진실을 밝히겠사옵니다. 아무쪼록 마님께서는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마을에서 소문을 수습하는 중 재현이 마을회관에서 사람들을 모아 소문을 해명하려 했습니다. 그때 한 마을 주민이 장난으로 재현을 흉보며 방귀를 뀌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재현이가 부정을 몰고 다니는 건 아니냐?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때 서연 마님이 나왔는데 마님은 나오기 전에 일부러 얼굴에 생기를 돌 수 있게 약간의 반주를 하고 혼이 날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나오니 사람들은 마님을 보고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없어서 이내 장난임을 알아채고 상황은 진정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소문의 근거 없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영남 마님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계속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고 박재현은 여전히 서연 마님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어. 이번에는 직접 서연을 곤경에 빠뜨리겠다. 최영남 마님은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서연 마님의 집 근처에 또다시 두꺼비를 풀어놓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연 마님께서 불길한 징조를 몰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군요. 그러나 서연 마님은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최영남 마님의 집에 직접 찾아가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영란 마님, 저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제 머슴을 탐내는 마음으로 이리도 많은 사람들을 속이셨단 말입니까? 영남 마님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마침 다른 머슴이 등장하여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모든 일은 우리 마님께서 꾸미신 것입니다. 저희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영남 마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르신들은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고 무고한 사람을 공경에 빠뜨렸다. 당장 이 마을에서 떠나라. 그래서 영남마님 집안이 쫓겨난 후 서연마님과 재현은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재헌아,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구나. 마님, 제가 늘 곁에 있사옵니다. 더 이상 아무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그날 밤 둘은 달빛 아래에서 손을 맞잡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헌아, 너와 함께라면 내가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구나. 마님, 아니 서연님. 저는 당신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영남마님이 마을에서 쫓겨난 뒤 서연마님과 재현은 한층 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비밀스럽지만 깊어졌고 마을 사람들도 점차 두 사람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마님께서 마당에 서 계시다가 재현을 불렀습니다. 재헌아, 내가 오늘 아침부터 너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이제야 말할 수 있겠구나. 재현은 급히 달려와 공손히 물었습니다. 마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서연마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나는 신분이 달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의 눈이겠지. 하지만 나는 이제 그런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려 한다. 내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는 충분히 행복할 것 같구나. 재현은 그녀의 말을 듣고 순간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마님, 아니 서연님. 제가 당신을 위해 이 집과 당신의 삶을 평생 지키겠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둘은 서로 쳐다보다가 울며 껴안고 평생 같이 하자며 호롱불을 끄고 그 자리에서 서로 어루만지면서 서로의 사랑을 느끼면 황홀한 밤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서연마님과 재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으나 그들이 살림을 꾸려가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연마님의 집은 점점 가난해져 갔고 쌀독은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헌아, 이제 우리 쌀독도 텅텅 비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마님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마님, 제가 장터로 나가 일거리를 찾아보겠사옵니다. 집안의 재정을 돕는데 힘을 보태야겠사옵니다. 그러느라 내 몸이 상하면 나는 그걸 참을 수 없구나. 너 혼자 너무 고생을 하지 말아다오. 재현은 마님의 걱정을 뒤로하고 장터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거리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고 그가 하는 일은 고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던 재현은 마당에서 낯선 머슴을 마주쳤습니다. 그 머슴은 알고 보니 과부마님을 도와주러 자백했던 머슴이었던 찬수였습니다. 찬수는 마님께 인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영남마님 댁에 있었던 머슴이옵니다. 장터에서 마님께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드리고자 찾아왔사옵니다. 서연 마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놀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집의 사정을 듣고 왔단 말이더냐? 정말 고맙구나. 그때 증언해준 것도 고마운데 또 이렇게 도와주려고 왔구나. 하지만 내 집에서도 널 필요로 할 텐데 우리 집을 돕는 것이 괜찮겠느냐? 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잠시나마 일을 도와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저의 기쁨이옵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감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찬수의 친절함이 과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찬수는 서연 마님의 집에서 일을 도우며 자주 머물렀습니다. 찬수가 집안일을 돕는 시간이 길어지자 재현은 점차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연 마님과 찬수가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찬수 형님, 정말 단순히 돕기 위해 온 것일까?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어느 날 재현은 찬수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찬수 형님, 내가 우리 집을 돕는 것은 고맙다만 형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찬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원 동생, 나는 단지 도움을 드리고자 할 뿐이다. 혹여 내가 다른 의도가 있다 생각하신다면 그건 동생의 오해이다. 그러나 그 말에도 재현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집안의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연 마님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헌아, 찬수야, 내가 마을 어르신께 부탁을 드려 이 집을 담보로 약간의 돈을 빌리려 한다.
그것으로 한동안 쌀과 필요한 물건을 마련하자꾸나. 재현은 대답했습니다. 마님, 그러실 필요는 없사옵니다. 재현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다른 일거리를 구해오겠사옵니다. 제발 집을 담보로 하여 빚을 지지는 마시옵소서. 그런데 찬수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입에는 풀칠을 해야 하니 빚을 지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지 않을까요라며 라며 조용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서연마님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걱정을 듣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 찬수 말대로 먼저 입에 풀칠은 해야 하니 일단 돈을 빌려보자꾸나라며 돈을 빌려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로 찬수는 재현과 함께 집안일을 분담하며 도왔고 두 사람은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집안의 어려움이 조금씩 해결되었는데 갑자기 찬수가 사라졌습니다. 서연마님과 재현은 찬수를 찾았지만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머슴셋이 와서 집을 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어리둥절한 마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동안 찬수가 집문서를 몰래 가져가 돈을 최대한 빌려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룻밤 사이에 재현과 마님이 쫓겨나게 생겼던 것입니다. 재현은 찬수를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결국 쫓겨난 찬수와 마님은 물레방앗간에서 몰래 지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재현이 서연 마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님, 제가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더 큰 사람이 되어 당신을 지키고 싶사옵니다. 서연 마님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재헌아, 내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단다.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야. 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동네에 찬수에 대한 소문이 돌았는데 노름빚을 못 갚아서 맞아 죽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님과 재현을 이 소식을 듣고 인과응보라며 둘이 아이까지 낳아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서방님은 혀가 길어서 좋아요. 옛날 한 시골 선비가 서울의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금이환양할 큰 뜻을 품고 갔지만 시골 선비는 그만 낙방거지가 되어 고향에 돌아갈 면목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집에다 새파랗게 젊고 꽃같이 고운 아내를 두고 왔지만 돌아가서 그 아내를 보기도 안 되었고 숱한 일가 친척들을 보기도 거북하게 되었습니다. 시골 선비는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이미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하고 고향을 떠나 서울의 올바엔 유경살이를 하면서라도 다음번 과거를 한 번 더 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리하여 시골 선비는 서울에 남아서 유경살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의 집 심부름을 해주고 밥술이나 얻어먹으면서 짬짬이 글 공부하는 신세지만 다행히 어리무던한 주인을 만난 탓에 끼니마다 밥을 많이 담아주어 밥만은 남아돌았습니다. 시골 선비는 남은 밥을 되돌려 내보내자니 미안하고 버리자니 아까워서 생각 끝에 사냥개 한 마리를 사서 길렀습니다. 선비는 사냥개를 반호라고 불렀습니다. 시골 선비는 끼니마다 남는 밥을 반호에게 주니 반호는 좋아서 납작납작 받아먹고는 꼬리를 살살 저으며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곁에 있으니 혼자 쓸쓸하게 지내기보다 마음에 의지가 생겨 고독한 생각도 덜 났습니다. 이러구러 세월은 흘러서 시골 선비가 유경살이한 지도 3년이나 지난 시골 선비는 또 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헌데 시골 선비는 두 번째 과거에도 급제를 못하고 또 낙방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비단 옷을 떨쳐 입고 보라는 듯이 고향에 가는데 시골 선비는 낙방이 되어 연기 같은 한숨을 풀풀 내쉴 뿐이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십시일반으로 과거를 잘 보고 돌아오라고 돈을 쥐어주던 일이 눈에 삼삼하고 아내가 어떻게 하나 부디 성사하고 돌아오라고 부탁하던 말이 귀에 쟁쟁하였습니다. 그러니 집에 돌아갈 생각은 더구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골 선비는 입술을 악물고 고생고생하며 서울에서 유경살이를 3년 더 지내고 세 번째 과거를 보았습니다. 헌데 갈수록 심산이라고 9년 세월 만에 본 세 번째 과거에도
시골 선비 이름은 금방에 나붙지 못하고 낙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벌써 6해나 길러준 반호까지도 주인의 안색을 보고 눈물을 뚝뚝 떨구었습니다. 시골 선비는 저와 동무해주던 그 반호를 쳐다보기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골 선비는 먹은 마음이 있는지라 그 마음을 굽히지 않고 4번째 과거를 한 번 더 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주인 집에 일을 해주고 밤이면 달빛 빌어 글 공부하고 한여름이면 반딧불까지 빌어가며 공부하였습니다. 일할 때는 밤에 본 글을 되뇌어 보기도 하고 밥 먹을 때는 수저를 들고 상우에 어려운 글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시골 선비는 4번째 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도루에 꽃이 핀다고 어려운 유경살이를 하며 밤을 낮으로 삼고 일심으로 글 공부한 시골 선비는 4번째 과거에는 끝내 급제하여 오매에도 바라고 바라던 이름 석자가 금방에 나붙었습니다. 시골 선비 생각해보니 고목에 꽃이 핀 것 같고 구만리장천에 올라가 별을 따온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지나간 고생이 다 잊어지고 즐겁기만 하였습니다. 고향 생각도 무척 나고 사랑하는 아내 생각도 간절하였습니다. 마침내 나라에서 말미를 주어 시골 선비는 비단 옷을 떨쳐 입고 고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가 친척들도 쳐다볼 수 있게 되고 사랑하는 아내도 떳떳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향한 선비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아내의 해와 달같이 환한 얼굴이 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아내가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시골 선비는 어서 급히 집에 돌아가 그새 고생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고 아내 앞에 꿇어엎드려 허리 끊어지게 절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주인이 이런 생각을 하며 가는데 반호도 주인의 심정을 알았는지 달강달강 뛰면서 주인의 뒤를 바싹 따랐습니다. 선비는 산 넘고 물 건너서 마침내 그리운 고향에 이르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시골 선비 서울에서 4번째 과거까지 보고 오니 떠날 때 꽃같이 곱고 젊던 아내도 어느새 얼굴에 가는 잔주름이 건너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시골 선비는 꿈에도 못내 찾아 헤매던 그리운 고향에 와 그처럼 그립던 사랑하는 아내를 보니 기쁘기만 해서 덥석 아내의 손목을 잡아쥐었습니다. 여보, 그새 나 없이 고생인들 얼마나 하였소. 여보, 내 당신한테 허리 끊어지게 절이라도 하자고 생각했소.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잡아진 손을 빼면서 남편의 눈을 피했습니다. 선비는 아내가 부끄러워 그러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는 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 선비의 아내는 남편이 1번째 과거에 낙방했다는 소식을 듣자 3년 세월이 채 가기도 전에 벌써 군서방지를 하며 이웃사내와 죽자 살자 하면서 서울에 간 남편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시골 선비의 아내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와도 그 옛날 정은 없어진 지 오랜지라 반가워할 리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이웃사내와 부정하게 사귄 정이 깊어서 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악한 아내는 생각하던 끝에 과거에 급제하고 찾아온 그 남편을 죽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시골 선비가 그새 그립던 이야기며 유경살이하던 이야기를 하니 그 아내는 마지못해 듣는 채 하다가 밥을 짓겠노라고 부엌에 내려갔습니다. 아내는 지지고 볶으며 한참 동안 분주히 돌아치더니 이윽고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가지고 들어와 아까와는 달리 갖은 아양을 다 떨었습다. 이 채를 집으소 저 채가 별미워하면서 아내는 남편이 수저를 들기 전부터 수다스럽게 굴었습니다. 남편을 죽이자고 음식에 독약을 넣어가지고 들어왔으니 속에는 칼을 품었어도 겉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해죽해죽 웃으며 수작을 피워대는데 남편은 그런 줄은 꼬물만치도 모르고 너무도 기뻐서 수저를 들고 앉은 채 먹으라는 음식은 먹지 않고 싱글벙글 웃으며 혀만 낼름낼름 거리니 아내는 당신은 혀가 길어서 좋겠네요. 라며 일부러 기분을 맞춰주니 선비는 아내의 얼굴만 눈자리 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끼니마다 시골 선비한테서 밥을 받아먹던 반호가 마당에 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호는 떠주는 밥을 받아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눈에 파란 불을 켜고
시골 선비의 아내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골 선비가 수저를 들고 음식을 집자는데 반호의 눈에서 시퍼런 불이 번개일 듯 번쩍하더니 왕 하고 천둥이 울듯 무서운 소리를 지르며 나는 화살같이 방구들에 뛰어올라 남편에게 음식을 권하며 아양을 떠는 아내의 목을 꽉 물어제꼈습니다. 반호가 어떻게나 이악스럽게 달려들어 물어매쳤던지 아양을 부리던 아내는 악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 그만 내각을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송금 보듯 뻔했지만 갑작스레 벌어진 일이라 시골 선비는 그만 앉은 자리에 굳어져 박아놓은 말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반호가 시골 선비를 쳐다보다 눈물을 뚝뚝 떨구더니 상우에 차려놓은 음식을 제가 먼저 넙적넙적 삼켰습니다. 눈 깜짝하는 새에 시골 선비 대신에 상우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은 반호가 시뻘건 피를 토하고 바닥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시골 선비는 악한 아내를 물어 죽이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반호의 등을 쓸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사연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은 모두 주인의 길러준 은혜를 갚은 반호를 칭찬하면서 주인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한 반호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양지 바른 곳에 사람묘처럼 비석까지 세워 묻어주었습니다. 넌 어쩜 그리 입으로 잘하는구나. 옥누몽이라고 하면 조선 사람 치고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한간에서 널리 읽혀진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책을 지은 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지만 옥누몽, 이 세상에 나오게 된 사연에 대해서는 민간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옛적의 조선에 박학다문한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그에게 중임을 맡겨 중국의 사신으로 보내어 나라일을 보고 오게 하였습니다. 선비는 고국을 떠나 수천리 떨어진 타국에 가는 몸이라 떠나기에 앞서 먼저 임금님을 뵈하라고 집에 돌아와 어머님께 절하며 하직을 고하였습니다. 선비의 어머니는 비록 규방에 묻혀 자란 여자의 몸이긴 하지만 소시적부터 남달리 글 읽기를 즐겼으므로 그때 세상에 나온 책치고 보지 않은 책이란 별로 없었으며 학식도 깊어서 남자들도 그와 겨룰 만한 사람이 그리 흔치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중국 사신으로 간다는 말을 듣자 매우 기뻐하면서 그를 잠깐 불러앉히었습니다. 얘야, 내가 일국의 사신의 몸으로 중국에 간다 하니 매우 무거운 걸음이로다. 하지만 너 이번 걸음에 어머니의 한 가지 청을 들어줄 수 없겠느냐. 어머니, 아무리 어려운 걸음이라 해도 소자 어찌 어머님의 청까지 들어주지 못하오리까. 무슨 청이 온지 어서 말씀하옵소서. 네, 듣자 하니 중국에는 뛰어난 문인들이 많고 읽어볼 만한 훌륭한 소설책들도 많이 나왔다 하니 나라 일을 끝내고 돌아올 때 좋은 책들을 몇 권 사다 줄 수 없겠느냐. 네, 소자 어머님께서 평생을 책과 동무하여 지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옥누몽, 은조선의 18에서 19세기의 대표적인 장편소설로서 중세기 장편소설 발전의 이정표로 되었습니다. 64회로 된 이 장회체 소설은 원문은 한어로 씌어졌으며 후에 조선 문자로 옮겨져 한간에 널리 읽히웠습니다. 옥누몽, 은몽자 소설의 대표작으로서 그 당시 문단을 뒤흔들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그 작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소자 돌아오는 길에 어머님께서 보실 만한 훌륭한 책 몇 권을 사가지고 올 터이니 어머님께서는 방심하소서. 선비는 어머님을 하직하고 중국의 사신으로 가서 나라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헌데 그 선비는 일국의 사신이라 분명히 나라 일도 보고 타국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빈번하게 거래하다 보니 돌아오는 그날까지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를 깜박 잊어버리고 책 한 권 손에 들지 못한 채 귀로에 올랐습니다. 선비는 사신의 몸으로 타국에 왔습니다. 나라의 일도 차질 없이 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니 아주 기뻐서 날마다 부지런히 길만 재촉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느새 압록강에 이르렀습니다. 압록강 푸른 물이 정답게 출렁이며 흐르고 강 건너로 눈에 익은 고향산천이 바라보였습니다.
그제야 선비는 고국과 어머님에 대한 생각을 하던 끝에 어머니가 소설을 사가지고 오라던 그 당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수천리나 되는 땅을 다시 돌아가서 그런 책을 사가지고 올 수도 없었고 사신의 몸이라 중도에서 임의로 지체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볼 면목이 없어 천만 낭망하여 얼굴에 그늘을 지웠습니다. 그는 불효한 자기 처사를 스스로 책망하며 머리를 떨구었지만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어머님께 다소의 기쁨이라도 주고 저 이날부터 자기가 중국에서 보고 들은 사실을 더듬어가면서 한문으로 소설 옥누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갈 때는 생각을 더듬고 쉴 잠에는 줄거리를 엮었으며 가다가 밤이 되어 주막에 들면 그 밤이 다가고 동력의 새별이 사라질 때까지 줄곧 써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압록강을 건너서부터 생각을 더듬어가며 쓰기 시작한 소설 옥누몽은 마침내 그가 서울에 이르자 같이 64회로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와 어머님께 절을 올리자 어머니는 장한 듯 아들을 보더니 나라일을 잘 보고 왔느냐고 물은 뒤에 아들의 손에 쥐인 책에 눈길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부탁하던 소설책은 몇 권 사가지고 왔느냐. 내 손에 든 책이 무슨 책인지 어디 좀 보자꾸나. 아들은 그만 가슴이 따끔해 나면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처럼 간곡히 청하던 책을 한 권도 사가지고 오지 못했으니 어머니 앞에서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에 든 책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생각다 못하여 자기가 압록강을 건너서면서부터 쓰기 시작한 소설 옥누몽을 어머니 앞에 공손히 내놓으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는 문인도 많고 그들이 쓴 훌륭한 소설도 한두 권이 아니었습니다. 하오나 촉망 중에 좋은 책은 사지 못하고 옥누몽이라는 소설 한 권을 빌어서 손수 베껴 가지고 왔소이다. 소자의 어지러운 필체를 나무란 마시고 이 책을 보옵소서. 오, 그러하냐. 내 그 많은 글을 베껴 쓰느라 고생 많이 했겠구나. 어디 보자. 아들은 죄진 사람처럼 끌어엎디어 머리 숙이고 옥누몽을 어머니에게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베껴왔다는 소설 옥누몽을 침식을 잃고 읽어내려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책을 들고 앉아 일심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사흘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한테서 받은 그 옥누몽을 다 읽고 반나절이나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더니 저녁에 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그를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얘야, 내 이 옥누몽을 잘 보았다. 헌데 너 이 소설을 중국에서 베껴왔다 하였는데 그것이 실말이냐? 이 한마디 물음에 아들은 더는 어머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책은 제가 지은 것이라고 하자니 학식 있는 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하기도 난처했습니다. 호미난방이라더니 정말 그러했습니다. 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더는 아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얘야, 이 책을 다 보았다. 얘야, 이 어머니는 평생에 읽은 글과 본 책이 많지는 않다만 그저 글이란 사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같지 않다는 건 알고 있다.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으로서의 글을 쓰는 법이 있고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으로서의 글 쓰는 법이 있느니라. 이해야, 옥누몽. 이 책은 장애치로 쓴 몽자소설이기는 필법을 보니 우리 조선 사람의 글이요. 글재간을 더듬어 보니 내 글이 분명하거나 내 이애미는 속이지 못하리로다. 넌 어쩜 그리 입으로 잘 지어내는구나. 어머님, 이 불효한 소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옥누몽은 중국의 장외체 소설을 베껴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고 소자가 압록강을 건너서부터 서울까지 오면서 쓴 것이옵니다. 어머님의 당부를 잊어버리고 압록강가에 와서 하는 수 없이 이 책을 쓰기 시작했사옵니다. 졸작이 오니 어머님께서 천만양해 하옵소서. 아들은 지나온 일을 자초지종 다 말하였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아들을 다시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얘야, 너무 송구스러워 말어라. 내가 지은 옥누몽을 보니 기쁘구나. 어머니가 어찌 제 아들이 지은 책을 거작이라고 하겠느냐만 우리 조선의 몽자소설로는 대표작이 될 만하고
세상에 내놓아도 전해질 만하니 세상에 내놓도록 하여라. 나는 심히 기뻐하리로다. 과분한 치아이나 소자 어머님 분부대로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옥누몽은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책은 세상에 나오자 수많은 독자를 끌었고 몽자 소설의 대표작으로까지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뽕밭으로 젊은 청년을 불러낸 마님. 옛날 어느 마을에 훤칠하게 잘생긴 정식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식이는 황진사 댁의 논을 조금 받아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었답니다. 가을이 되어 수확을 마친 정식이는 쌀 2가마를 지게에 메고 황진사 댁을 찾았습니다. 정식이가 황진사 댁에 도착하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정식이는 쌀가마를 얼른 광에 두고 나오려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마님이 맨발로 달려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마당 한켠에 잔뜩 널려있는 빨래를 허겁지겁 걷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이 직접 빨래를 걷는 것으로 보아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식이도 얼른 달려나가 빨래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비도 많이 오는데 들어가 계시지요. 지가 걷겠습니다요. 아니다. 장대비가 내리니 비에 더 맞기 전에 어서 하나라도 더 걷어야 하느니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빨래를 잔뜩 빨아 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장대비 속에서 정신없이 빨래를 걷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불 빨래를 두고 마님과 정식이가 양 끝에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은 온몸이 비에 젖어 옷이 몸에 바싹 달라붙었는데 속살이 다 드러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게 된 정식이는 갑자기 아랫도리가 벌떡 일어나 불쑥 솟았는데 마님도 정식이 것을 보고 말았답니다. 바지를 뚫고 나올 것처럼 우뚝 솟은 것을 보게 된 마님도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며 가슴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큰 것을 본 적이 없는 마님은 사실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깜짝 놀란 마님은 빨래 걷는 것도 있고 정식이 것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식아, 바지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더냐? 지 바지 속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내 바지 속에 있는 것 말이다. 아이고 마님,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지 생식기구먼요. 그러느냐? 그렇죠. 잠시 나 좀 보자꾸나. 마지막 남은 빨래를 챙긴 마님은 정식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벗어보거라. 마님 무엇을 벗으라 하시는지요? 옷이 모두 젖었으니 얼른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자 정식이는 어쩔 수 없이 옷을 모두 벗지 않았겠습니까? 여전히 비에 젖어 마님의 속살이 보이고 있었기에 정식의 물건도 우뚝 서 있었습니다. 벗은 정식이 것을 보게 된 마님은 온몸이 달아오르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도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을 모두 벗었답니다. 그렇게 알몸이 된 두 사람은 잠깐 뻘쭘했는데 마님이 먼저 정식의 물건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정식이 물건이 손 안에 꽉 차다 보니 마님은 더욱 달아올라 결국 이를 치르고 말았답니다. 태어나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정식이가 돌아가고 마님은 옷 입을 생각도 하지 않고 누워서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아니 이렇게 짜릿하고 황홀한 게 있었다니. 그동안 내가 너무 모르고 살은 게 아니던가. 이것이 진정 천국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마님과 뜨거운 일을 치르고 돌아간 정식이는 걱정이 많았답니다. 마님과의 일은 좋았지만 천민이 양반의 안방 마님을 탐했으니 자칫 누가 알기라도 한다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러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요? 제명에 죽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정식이는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답니다. 한편 마님은 바깥 양반이 돌아와 밤에 잠자리를 하게 되었는데 예전과 느낌이 완전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깥 양반과 잠자리는 을에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정식이 것을 경험하고 난 마님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은 바깥 양반과 잠자리를 할 때마다 자꾸 정식이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팔려오다시피 첩으로 들어와 안방마님은 되었지만 애정 없는 서방과의 잠자리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은 바깥 양반인 황진사가 출타를 하자 정식이를 불렀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요즘 내가 오디가 먹고 싶은데 집안에는 오디를 따다 줄 사람이 없구나. 그러니 내가 점심 먹고 가서 오디 좀 따오거라. 오디라면 뽕나무 오디 말씀하시는지요? 그래, 그렇단다. 그럼 뽕밭이 있는 마을은 뒷산 넘어 진산인 밭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 가서 따오면 되겠는지요? 그래, 그러려무나.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리하여 정식이는 점심밥을 먹은 후 곧바로 망태기를 둘러매고 뽕밭으로 향했답니다. 뽕밭에 도착한 정식이는 부지런히 오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망태기에 오디가 가득 채워질 때쯤 어디서 정식이를 부르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님의 소리가 분명했습니다. 그러자 정식이는 냉큼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오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오디는 다 땄느냐? 조금만 더 따면 됩니다요. 그럼 오디는 그만 따고 바지 좀 내려보거라. 아니, 바지라굽쇼? 그래, 바지 말이다. 오디를 따면서 오디를 먹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이제 힘을 좀 써봐야 하지 않겠느냐? 순간 정식이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양반의 안방마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했다가 누가 알기라도 하면 정말 큰일인 것이었습니다. 어찌 그러느냐? 저 그것이. 할 말이 있으면 어서 해보거라. 저 그것이. 뭐라는 것이냐? 잔말 말고 어서 바지나 내리거라. 정식이는 지엄한 마님의 명을 거부할 수 없다 보니 바지를 내리고 말았답니다. 요놈이 아직 일어나질 않았구나. 마님이 정식이 것을 주물딱거리자 순식간에 정식이 것이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식이 것이 무지막지하게 커지자 마님은 바짝 따라올라 정식이를 잡아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키보다 큰 뽕나무 밭에서 두 사람은 뜨겁게 일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일을 치르고 난 마님은 너무 흡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거지. 이것이 사내 맛 아니겠어. 일을 치른 정식이는 오디를 마님 집에 갖다 두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식이는 불안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했으니 누구라도 알게 되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제명에 죽기는 그런 것 같구나. 에휴.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 황진사가 출타를 하자 마님은 정식이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정식이를 부르러 간 여종이 혼자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찌 혼자 오는 것이냐? 정식이가 아파서 꼼짝달싹을 못한다며 몸이 다 나으면 그때 오겠다 하였습니다요. 그러느냐? 그래, 알겠다. 한껏 기대했던 마님은 정식이가 아파서 못 온다 하니 무척 허탈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자 마님은 정식이를 또 불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도 여종이 혼자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식이는 어찌하고 또 혼자 오는 것이냐? 정식이가 아직도 몸이 낫지 않았다며 몸이 낫거든 오겠다 하였습니다요. 정식이가 아파서 오지 못해 크게 실망한 마님은 속이 타는 것이었습니다. 정식이 것이 너무 그리운 마님은 점점 안달이 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자 마님은 다시 정식이를 불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도 여종이 혼자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식이와 뜨거운 상상을 했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자 마님은 화가 잔뜩 나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에 정식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식이 집에 도착한 마님은 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정식이가 웬년과 홀랑 벗고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마님은 두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뒤로 낮아빠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정식이도 깜짝 놀라 얼른 달려가 마님을 부축하였답니다. 열받은 마님은 정식이 것을 보게 되었는데 하여간 물건은 물건이었습니다. 아니 벌건 대낮에 무엇을 하는 거야? 무엇이냐? 일어느라 안 온 것이더냐? 죄송합니다요. 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여러 소리 말고 어서 감자나 캐오거라. 그리하여 정식이는 옷을 후다닥 챙겨 입고 얼른 감자를 캐러 갔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님은 끓어오르는 분통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식이를 한 번은 따끔하게 혼내주어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보 영감, 요즘 우리 감자밭에 자꾸 도둑이 들어 감자가 없어지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뭐시오? 그게 사실이오? 그렇다마다요. 어제도 갔다 왔는데 감자가 매일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게 분명했지요. 아니 도대체 어떤 놈이 감자를 캐간단 말인가? 그 말에 화가 난 황진사는 머슴 상덕아범을 데리고 감자밭으로 달려갔답니다.
아니 그런데 감자밭에서 정식이가 감자를 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놈 딱 걸렸다. 이놈 내 놈이 도둑놈이랬다. 이복의 상더가범 이놈을 잡아다가 멍석마라 곤장 20대를 치거라. 아니 곤장이라고쇼. 나리 지는 잘못한 게 없구먼요. 무엇이라 이놈이 감자를 캐다 딱 걸렸음에도 잘못한 게 없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뭐하느냐. 어서 데려다 곤장을 치거라. 그리하여 정식이는 꼼짝없이 곤장 20대를 맞고 말았답니다. 일이 있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님은 다시 정식이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정식이가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해 손에 들고 헐레벌떡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왔느냐. 어디가 먹고 싶구나.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냉큼 뽕밭으로 달려가겠습니다요. 그리하여 뽕밭에서 만난 두 사람은 또 뜨겁게 일을 치렀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마님은 정식이를 또 불렀습니다. 마님, 뽕밭에 가 있겠습니다요. 그렇게 하여 마님은 한여름이 될 때까지 뽕밭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은 정식이와 한방에 있던 마을 처녀 순자를 찾아내 엄포를 주었답니다. 내가 한 번만 더 정식이와 같이 있다 걸리면 내 아버지는 곤장 20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런데 요즘 정식이가 뽕밭에 갈 때마다 마님이 부르셨다 하는데 뽕밭에는 할 일이 많은 것인지요? 그것은 내가 왜 묻는 것이냐. 쓸데없는 곳에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처신 잘하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정식이 여자까지 처리해버린 마님은 이제 맘 놓고 정식이와 편히 즐길 수 있어 기분이 무척 좋았답니다. 순덕아, 어서 가서 정식이 좀 불러오너라. 네, 알겠습니다요. 잠시 후 정식이 집에 다녀온 순덕이가 혼자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식이는 어찌하고 혼자 오는 것이냐. 정식이가 뽕밭에 가 있겠다고 했습니다요. 그러느냐. 알았다. 정식이가 이제는 척척 알아서 뽕밭에 가 있겠다고 하니 마님은 기분이 무척 좋았답니다.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이제야 정신 좀 차린 게로구나. 기분이 좋은 마님은 뽕밭으로 향했답니다. 뽕밭으로 향한 마님은 정식이를 놀려줄 생각으로 살금살금 정식이에게 향했답니다. 그리고 꽉 하고 놀래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뭔 날벼락이랍니까? 정식이가 있어야 할 판에 정식이는 없고 갓을 벗은 바깥 양반 황진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로 깜짝 놀란 두 사람은 당황하여 어찌해야 할 줄을 몰랐답니다. 마님은 정식이를 만나러 온 것이고 황진사는 순자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평소 순자에게 관심이 많았던 황진사는 순자에게 수없이 애정 공세를 퍼부었지만 순자는 듣는 둥 마는 둥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순자가 뽕밭에 갈 일이 있다 하니 황진사는 때는 이때다 하고 천금 같은 기회를 잡고 냉큼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만나게 된 사람이 순자가 아니라 부인이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이 있고 두 사람은 다시는 입에서 뽕에 뽕자도 꺼내지도 못하고 지붕만 쳐다보며 살아갔답니다. 한편 순자는 정식이가 뽕밭에 다녀올 때마다 자신과의 일을 자꾸 거르고 한숨만 쉬어대다 보니 이를 이상히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미행을 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된 순자는 화가 잔뜩 치밀어 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자꾸 들이대는 황진사를 이용하기로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뽕밭에 간다고 말만 해도 황진사는 뽕밭으로 달려올 게 뻔할 뻔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순자는 정식이를 빼돌려 마님과 황진사가 마주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정식이를 마님에게 빼앗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얼른 혼례를 치러버렸답니다. 그리고 떡두꺼비 같은 자식도 낳았습니다. 마님은 욕심을 과하게 내다 보니 결국 순자의 수에 당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순자만 건들지 않았어도 마님의 꿈은 깨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총각은 나팔처녀와의 첫날 밤을 기다리다가 여름 한철 마을의 길거리와 울타리에 탈에 치며 감겨올라 곱게 피어나는 연분홍 나팔꽃은 애오라지 꼭두새벽 하늘 창공에 유난히 빛나는 새별을 바라보면서 곱게 피어나는데 이 꽃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멀고 먼 옛날 어느 한마을의 얼굴이 해달같이 환하고 마음씨 착하며 일솜씨 잽싼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인지 몰라도 첫새벽 해맑은 공기를 쥐어흔들며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이냥 그의 목소리는 낭낭하여 일터에서 노래하면 조잘되던 새들도 노래를 그치고 사람들의 일손엔 나래가 돋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를 나팔처녀라고 정답게 불렀습니다. 어느 해 여름 이고장의 전대미문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풍년을 약조하여 푸르싱싱 자라던 오곡백과가 삽시에 시들시들 메말랐고 호용치며 흐르던 강화도 호련 밑바닥을 하얗게 드러내 놓았습니다. 세밀한 샘은 죄다 노래를 멈추었고 우물이란 우물은 죄다 거울 같은 얼굴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대재난이 들었다고 한숨 쉬며 미간에 깊은 그늘을 지웠습니다. 이때 나팔천연의 마을 백세로이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라고 하며 급히 힘이나 쓰는 젊은이들을 모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삭빠른 나팔처녀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마을마다 다니며 랑랑한 목청으로 끌끌하고 담찬 총각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삽시간에 심산벽고에서 허허벌판에서 큰 마을, 작은 마을들에서 광골이 툭툭 붉어져 나오고 두 눈에 불이 펄펄 흐르는 곽지동어리에 젊고 억센 남아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모이자 백세로이는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전국에서 심술을 부려 실비마저 끊어버렸은즉 이제 방법이란 젊은이들 중 어느 누구 승천입국하여 마왕과 더불어 결전을 벌여 승부를 가름할 밖에는 다른 묘책이 없는 것 같네. 그러자 젊은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몇백 리 밖에 가서 아름드리 나무를 찍어오고 천근에 휘둘러 바위를 동강내는 일이라면 두말 없이 선뜻이 나서련만 하늘에 올라 우주만물을 좌우하는 천변만화의 마왕요물과 생사판가름을 해야 할 벅찬 일이라 누구나 선뜻 나서기를 저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키는 구척이어 두 눈은 화등잔 같고 가슴이 담벽처럼 쩍 버그러진 20대의 총각이 벌떡 일어나 천국에 올라갈 것을 탄원해 나섰습니다. 제 제주 비록 미비하오나 정의를 주장해 결전의 길에 오르가 하옵니다. 이에 마을의 남녀로 한결같이 박수갈채를 보내었습니다. 그것은 이 총각의 힘이야말로 태산바위도 드티고 칼제주는 벼락도 잡아 동강 낼 수 있겠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각이 천국으로 떠나는 날, 나팔처녀는 그의 앞에 다가가서 자기 목에 걸었던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다정다감하게 말했습니다. 총각님, 100번을 넘어지더라도 부디 악한을 잡아 없애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쁨도 행복도 붉게 만발할 것이에요. 나팔처녀의 축원을 받은 총각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맹세하였습니다. 나팔처녀, 이 몸에 피가 도도히 굽이쳐 흐르고 온몸의 마디마다 힘이 솟구치니 사흘 안으로 단비를 찾아오겠소. 만약 불행이 있어 귀로에 오르지 못할 때는 내가 별이 되어 천상에 전에 없던 샛별이 빛을 반짝일 테니 그것이 나인 줄 알아줘. 말을 마치고 난 총각은 쌍보검을 허리에 차고 몇몇 청년들을 거느리고 99개로 이어 만든 사닥다리를 타고 12 구름층을 지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총각이 하늘에 올라간 후 사람들은 애간장을 태우며 주여 없이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나팔처녀는 밤낮 뜬 눈으로 하늘만 지켜보며 총각이 하루속히 승전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총각은 종무소식이었습니다. 꼭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아요. 나팔처녀의 말에 백세로이는 말했습니다. 설마 불우한 일이야 생겼을라고. 사람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엿새가 된 날 새벽이었습니다. 10만 8천리 하늘에서 잘가잘가당 쇠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구름새로 빛발이 번뜩이었습니다. 그 소리 분명 칼과 칼이 맞부딪히는 소리여. 그 빛발 분명 일어 튕기는 불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위구심을 가지고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엄마네도 일이 생긴 것 같다. 글쎄, 일이 순조로우면 언영 돌아왔을 텐데. 나팔처녀도 더 참지 못하여 백세로인을 찾아 애타는 심정을 피력했습니다. 로인님, 그이는 상기도 악마와 생사판가름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새소리가 나는 걸 봐서 싸움이 멋지 않은 것 같구나. 누가 천국에 올라가서 보는 게 상수일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모여 하늘에 오를 일을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기를 꺼려하는 때 나팔처녀가 탄원에 나섰습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여자인 내가. 그래요. 여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하여 나팔처녀는 쌍보검을 허리에 차고 마을 사람들의 환송을 받고 99개로 이어 세운 사닥다리를 타고 12구름층을 지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천상에 오른 나팔처녀는 마왕궁을 보았습니다. 총각님이요, 그대는 어디 계시나요? 나팔처녀는 총각을 부르며 첫 대문을 지쳐 들어갔습니다. 시신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2번째, 3번째, 11번째 대문까지 족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수록 시신은 더 많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총각의 서슬푸른 장검에 추풍 낙엽지듯 쓰러진 것들이었습니다. 나팔처녀는 12번째 마지막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총각이 마왕놈과 웬가당쟁가당 쇠소리를 내며 칼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팔처녀의 두 눈에서는 불이 일었습니다. 이 마왕놈아, 내 칼을 받아라. 나팔처녀가 벼락같이 달려들자 마왕은 질겁하여 주랭낭을 놓는데 나팔처녀는 단숨에 쫓아가 그놈의 뒤통수를 탁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마왕놈은 휙 돌아서더니 대가리를 내흔들며 진한 연기를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팔처녀와 총각은 연기 속을 뚫고 쏜살같이 나가 마왕의 대가리를 좌우협공하여 탁탁 내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마왕의 귀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왕놈은 그냥 연기를 토했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두 청춘 남녀를 당해낼 수는 없어 대가리가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기쁜 일이 나타났습니다. 마왕이 너부러지자 꽝꽈르릉 마왕궁이 넘어가고 그 12대문 기둥불이 박혔던 곳에서 샘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생명수는 삽시에 굽이치며 12구름층을 흘러 다시금 실실새우로 지상에 내렸습니다. 나팔처녀가 기쁨의 환성을 올리려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하고 총각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총각은 마왕과 싸울 때 받은 치명상으로 하여 쓰러졌던 것이었습니다. 총각의 한가슴에서는 더운 피가 철철 흘러내렸습니다. 처녀는 얼른 총각을 부축하여 밖으로 내달았습니다. 정신을 좀 수습한 총각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팔처녀여, 나는 이미 틀렸으니 내 걱정을 더 말고 어서 내려가 지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오. 처녀는 두 어깨를 들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총각님, 그런 말씀 말아요. 일월이 결코 무심치 않을 것이오니 어서 일어나세요. 그러나 총각의 진붉은 피는 그냥 줄줄 흘러 총각을 끌어안은 나팔처녀의 온 치마폭을 흥건히 적시었습니다. 나팔처녀, 그대 마음 내 알겠소. 난 인젠 들렸으니 나를 더 상관마오. 나는 그대가 준 목걸이를 걸고 샛별로 빛나겠소. 그러니 별을 보면 나를 본 듯이 생각해주오. 이렇게 말을 마친 총각은 처녀의 치마폭에서 미끄러져 내려 고요히 숨지고 말았습니다. 처녀는 숨진 총각을 다시 꼭 끌어안으려 했으나 총각의 싸늘해진 몸은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팔처녀도 울다 졸도해 그 곁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담비는 실실 끊임없이 내려 사람들은 너나 없이 환희에 들끓기 시작했으며 산천초목도 재생의 기쁨 속에 너울너울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나저제나 하고 총각과 나팔처녀를 애타게 기다리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붉은 치마자락을 날리며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달려와 받아 안고 보니 그는 다름 아닌 나팔처녀였습니다. 미더운 마을 사람들의 품에 안긴 나팔처녀는 최후의 안간힘을 다 모아 사실인 이 일을 설파했습니다. 말을 마친 처녀는 고요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 그래 너까지 우리 곁을 떠난단 말이냐? 마을 사람들은 비통한 심정을 누를 길이 없어서 방성통곡하며 나팔처녀를 집들하게 고이고이 장사 지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장사 지낸 이튿날 그 자리에서는 이름 모를 싹이 움터나 며칠 안 되어 줄기는 올바자를 타고 감겨오르더니 연분홍꽃이 송이송이 피어나 빛나는 샛별을 보고 방글방글 웃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사람들은
나팔처녀의 넋을 타고났다 하여 이 꽃을 나팔꽃이라 부르고 해마다 가을이 되면 그 꼬시를 받아두었다가 양춘가절 봄이 오면 뜨락과 우물가 길가에 뿌리곤 하였습니다. 위 내용의 사자성어로는 백화지원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흰백, 빛날 화, 갈지, 원망할 원의 글자로 만들어진 사자성어 백화지원은 사랑을 잃은 여성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잃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잠들기 전에는 있었던 사람이 깨어보니 없으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걸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손 닿는 곳마다, 눈 가는 곳마다 세상이 온통 그였을 텐데요. 텅 비어버린 그 가슴을 상상도 하기 싫을 것입니다. 멍하니 앉아있다가도 밝게 웃던 얼굴이 떠오르고 자다가도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눈을 번쩍 뜨겠지요. 그러다 그가 사라졌다는 걸 깨닫고 다시 잠들지도 못하고 긴 밤을 슬픔 속에 보내겠지요. 혹시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